세계 리더들은 왜 손자병법에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전쟁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승리를 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 전쟁도 있지만 이기는 방법에 대한 그렇습니다. 책이니까요. 손자병법은 고전이지만 오늘날 전쟁터에서도 통하는 실전 전략서이기 때문인데요. 진짜 실전에 쓰일 수 있는 거네요. 손자병법을 연구한 미국은 이제 그 전략을 활용하는 역사적인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역으로 이걸 한다고? 골프전? 맞습니다. 바로 1990년에 벌어진 걸프전인데요. 당시 미군 작전을 총괄한 미 합참의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콜린 파월입니다. 콜린 파월은 미 육군 사성장군 출신으로 걸프전의 영웅이라 불린 인물입니다. 이 콜린 파월이 누구냐면 아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매복 작전에 진저리가 났다고 공포에 떨던 미 장교 있었죠. 네. 네, 바로 그 사람이 걸프전의 총책임자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야. 아, 콜린 파월이 손자병법에 대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손자는 군인과 정치인 모두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 콜린 파월도 손자병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뒤늦게 깨우친 그런 케이스인가요? 예, 한 2,500년 동안 살아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콜린 파월은 손자병법에 큰 영감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리더였는데요. 걸프전에 투입된 미 해병대는 손자병법 번역본을 배낭에 넣고 다녔고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했나 보네요. 특히 콜린 파월은 걸프전을 이끌 당시에 손자병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쟁 원칙까지 세웠습니다. 바로 파월 독트린이라는 건데요. 주요한 국가 안보 이익이 위협받았는가? 다른 비폭력 정책 수단은 전혀 없는가? 끝없는 군사적 개입에 퇴각 전략이 있는가?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 손자병법 5개 항목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도천지장법, 오사. 그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세웠네. 또한 콜린 파월은 걸프전에서 이길 수 있는 구체적 전술을 손자병법에서 찾게 됩니다. 제2편 작전편에 나오는 전략인데요. 전쟁은 단순하게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기교를 부리며 오래 끌어야 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전쟁에서는 속전속결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전은 피해야 한다. 그렇죠. 장기전으로 갈수록 서로 피해가 커지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요. 또.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장기전의 수렁에 빠졌던 파월은 속전속결의 원칙을 걸프전에서 실전 적용하게 됩니다. 속전속결. 최대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손자가 말한 최상의 전쟁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걸프전을 계기로 군사 전략에 손자병법을 적극 수용한 미국은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교 전선에서도 손자병법을 꺼내들게 됩니다. 손자병법은 외교 무대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필독서네. 그중 현대 외교의 설계자라 불리는 헨리 키신저가 있습니다. 1973년에는 베트남 전쟁 종식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설적인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헨리 키신저가 손자병법에 대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서양의 전략가들이 우월한 힘을 모으는 방법을 고민하는 반면 손자는 정치적, 심리적 우위를 구축하여 전투 없이도 승리를 확보하는 방법에 주목한다. 야. 헨리 키신저는 손자병법이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외교에 적용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태성 기자님, 이 헨리 키신저는 어떻게 손자병법을 알게 된 거죠? 헨리 키신저는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정치인이죠. 그래서 미중 대탕트를 이끌어야 되는데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를 풀어나가려면 회담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을 알아야 되고 중국 사람들의 사상을 알아야 됐겠죠. 그래서 아마 헨리 키신저가 선택한 게 손자병법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외교관이던 시절 미국은 공산권과 갈등 중이었습니다. 냉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대표로 맞섰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중국을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소련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치열한 냉전 대립 구도를 깨고자 나선 인물이 바로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그는 외교 해법의 실마리를 손자병법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방법 뭘 썼지? 시계편에 나온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이 편안히 휴식하면 고생하도록 만들고 적의 내부가 단합되어 있으면 이간질을 시켜라. 야. 가만두지 말란 얘기죠. 정신적으로 뭔가 괴롭혀. 정신적 멘탈을 완전히 요즘 그러면 이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를 좀 이간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1969년 소련과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두 나라 사이에 틈이 생기자 키신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손을 내밀고 프랑스,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을 통해 중국과의 수교 의사를 전하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미국의 노력에 화답했습니다. 바로 스포츠를 통해서였습니다. 스포츠? 1971년 중국 선수단의 초청으로 미중 친선 탁구 경기가 개최된 겁니다. 역사적이네요. 좋아졌는데요, 두 나라 간이. 그렇습니다. 당시 키신저는 이 분위기를 타고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외교 전략으로 결국 1972년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게 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세기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닉슨과 마오쩌둥의 모습입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키신저의 전략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동시에 소련도 공략한 것입니다. 소련 대사와의 비밀 회동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이랑만 가까워지려는 건 아니다라는 신호도 계속 보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소련에? 그 결과 소련의 서기장이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방문을 하나 또? 바로 닉슨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던 겁니다. 야. 소련은 겉으로는 중국을 향해 날을 세웠지만 직접 싸우지 않고 판을 뒤엎는 손자병법의 전략이 현대 외교에서 그대로 실현된 셈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리고 손자병법이 지금 이 시대에도 주목받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손자의 지혜를 통해 거래의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자병법에 담긴 전략적 사고는 군사의 영역을 넘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성공 전략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 이걸 가장 잘 활용한 비즈니스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과감한 투자의 귀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립자 손정의입니다. 세계 최대 기술 투자 펀드인 소프트뱅크 펀드를 운용하며 손정의가 손자병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실천서다. 이것은 손자병법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전쟁을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분 혹시 진짜 사라진 손자 아니에요? 손정이 이거 손씨여서. 와 새로운 해석. 그는 손자병법이 없었다면 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27살에 손자병법을 분석해 제곱병법이라는 자신만의 전략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중요한 경영의 갈림길마다 지침처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교수님, 그럼 손정희 씨는 투자를 앞두고 손자병법 어떤 전략들을 이렇게 활용해 봅니까? 바로 앞서 소개했던 손자가 전쟁 전에 따져보는 아까 지원 씨가 얘기했던 다섯 가지 그렇습니다. 방법, 네. 5가지 기준을 활용합니다. 5가지를 도, 천, 지, 장, 법 이걸 도청지장. 오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현실에 맞게 풀어냈는데요. 중대 결정을 할 때 이 5가지 원칙을 따져보고 결정했다는 자신만의 원리를 세운 것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전략을 사업에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00년 전의 병법이 현대 비즈니스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전에 4번 망했던 게 이거를 몰라서 망했어요. 와, 그럼 뭐, 네. 야 이거 완전 설명서네요. 네. 이게 다 적용돼. 다 그러네. 적용해 보면. 네. 돈은 이 사업을 이끌 목표. 형님이시고 돈은 그러니까 저의 이제 네. 나는 왜 이 사업을 나는 메밀국수 사업을 왜 하는가 이걸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천은 시장 진입 시점과 트렌드 분석 어떤 것들이 유행할 건가 이 시기에 대한 거.
그리고 G는 상권과 입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장은 명확한 비전 제시를 통한 직원 역량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은 운영 체계 이거를 제대로 세팅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사업 버전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침서 같은.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손정의가 소프트뱅크를 큰 투자 회사로 성장시킨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중국 기업 알리바바에 대한 과감한 투자였는데요. 어느 날 손정의와 마윈이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중국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세계적인 정의는 그 자리에서 무려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 우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확신이 딱 서가지고 이런 걸 아까 지원 씨가 말씀하셨던 5가지 5가지. 그게 다 해당됐나? 그렇습니다. 우와. 도, 알리바바의 경영 이념. 천, 정보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지, 아시아 인터넷 시장의 성장 가능성. 장, 마윈이라는 리더의 자질. 법,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4년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알리바바 지분 가치는 무려 한화로 약 59조 원 가깝게 치솟게 됩니다. 800억으로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한 알리바바가 저때 투자했어야 했는데. 이렇듯 손정의는 단 6분 만에 파격적인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얻은 통찰이 낳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과감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을 읽은 또 다른 세계적 CEO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맞습니다. IT 제국을 세워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로 사람도 손자병법을 봤다고? 그런 그는 손자병법을 추천 도서로 꼽을 만큼 애독자였고 그의 경영 전략 곳곳에서 손자의 원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당시의 전략은 손자병법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중국에서 윈도우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료로 배포한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 빌 게이츠는 중국에서 윈도우 불법 복제가 성행했을 때 화가 났겠죠. 근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 윈도우에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노예가 되게. 이게 없으면 안 되게 만들기. 그렇습니다. 바로 윈도우를 시장의 기본값으로 퍼뜨리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건 바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먼저 이길 판을 짠 다음에 싸운다는 전략을 그대로 실행한 사례였는데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른 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윈도우 정품을 구매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윈도우는 중국 시장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대박이죠. 중국 독점이면은 전 세계 딴 데 안 팔아도 돼요. 맞아요. 또 그리고 손자병법을 읽었다고 밝혀지는 국제적으로 빅 이슈가 된 세계적 리더가 또 있습니다. 로널드 트럼프.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인데요. 트럼프는 손자병법을 꼭 읽어보라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경영 전략에 매우 유용한 책 한 권을 추천하고자 한다. 바로 손자병법이다. 기원전 6세기에 쓰인 병법에 관한 책이지만 수십 세기 동안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시간을 투자해서 꼭 읽을 만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책이다. 정말 진심으로 리스펙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야말로 손자병법을 단순한 고전을 넘어 살아있는 전략서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교수님, 그럼 트럼프는 손자병법에 어떤 전략을 활용하고 있죠? 트럼프는 손자병법의 핵심 철학들을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한 인물입니다. 실리를 따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고 적까지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야말로 현대판 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전까지 명분을 중시했던 미국의 기조를 뒤집고 실리를 우선시합니다. 손자는 이익이 있을 때만 싸우라고 했는데 이런 이익 중심의 원칙이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벌인 배경과도 연결이 됩니다. 야, 그래. 그리고 트럼프는 손자가 말하는 최고의 승리, 부전승을 추구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라는 구절을
트위터에 올릴 만큼 좋아했고 실제로도 전쟁 없이 이기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 미국은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전쟁에 개입하면서 돈과 사람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쉽게 참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군사 개입보다 외교, 압박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심지어 우크라이나에게 키토류 광물 협정을 강요하며 실리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적을 멀리하지 않고 적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전세를 뒤집는 데 명수입니다. 손자는 잘 싸우는 사람은 적을 끌어들이지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최대의 적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요.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트럼프를 공격하는 언론이라고 네. 합니다. 아. 야. 그런데 트럼프는 적대적인 언론을 적극 활용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있죠. 네. 노이즈 마케팅에 활용하는 마케팅의 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적대적 프레임을 적극 활용해서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 트럼프를 협상의 달인으로 사람들이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런 협상 전략들이 손자병법에서도 많이 나왔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손자의 전략을 현실에 적용한 리더들은 지금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리더들이 여전히 손자병법을 읽고 있는데요.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먼저 이기는 법을 아는 자가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전쟁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에서도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손자병법은 그 통찰력을 어떻게 기를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